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된 40살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8년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자리 잡는 데까지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찾아주는 손님들도 많고 나름 돈도 꽤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마련하고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죠. 이렇게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모두 자상한 남편 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희 팀의 팀장님이었고 저는 신입사원이었죠. 신입사원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남편이 늘 옆에서 저를 잘 지도해 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친오빠처럼 따랐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제가 8살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죠. 그때 저는 아버지가 멀리 해외로 출장을 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어머니를 버리고 이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그리웠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도 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친해지면서 저는 남편이 저를 돌봐주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남편에게 빠져들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아껴주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함께 1년 정도를 일하던 남편이 다른 회사에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면 다시 남편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송별 회식 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였고 무엇보다도 먼저 고백한다는 것이 보통 용기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화장실 앞에서 남편과 마주쳤죠. 역시나 남편의 얼굴을 보자 다시 용기는 사라졌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진주씨, 저 잠깐만요. 네? 왜요? 그게 할 말이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면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긴장했는지 담배를 꺼내 물었고 결도 아닌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저는 왠지 남편이 저에게 고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저도 몸이 막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한동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팀장님, 아까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담배를 피느라 정신이 없었네. 미안. 하실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주 씨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럼 연상이 좋아? 아니면 연하가 좋아? 네? 저는 연상이 좋아요. 그래? 연상이 좋구나.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 저는 남편이 저렇게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을 보고는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팀장님 정도 나이에 팀장님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30살, 남편이 35살이 되는 해에 우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아이가 생겼고 저는 튼튼한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저는 무기력증에 걸리고 말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육아를 시작하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말도 못하는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죠.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워낙에 회사 일로 바빠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죠. 바로 저에게 반찬 가게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평소 남편은 제가 하는 음식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특히 제가 해주는 밑반찬들을 참 좋아했죠. 저희 엄마가 요리를 참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밑반찬을 흉내내곤 했는데 남편은 늘 장사해도 되겠다면서 저를 칭찬해 줬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제가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 일에 바쁠 텐데도 직접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시장 조사도 대신 해주었죠.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도 될 나이가 되자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오픈하였지만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만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가게를 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올 때쯤에 직원이 와서 가게를 보고 밤에는 남편이 가게에 와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집에서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가게를 운영하니 무기력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하루하루가 재미있게 느껴졌죠. 물론 남편이 더 많이 고생하게 됐지만 남편은 바뀐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었죠. 그래도 가장 큰 일은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나이도 좀 있으시고 몸도 좀 약하신 편이어서 특별한 병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천수를 다 사시고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저는 비록 엄마를 잃었지만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가게를 오픈하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웃으면서 말을 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 큰 풍파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간다고 나가는데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저희 남편은 운동을 아주 싫어합니다. 운동을 하러 나가느니 집에서 1시간이라도 더 자려는 사람이죠. 제가 연애까지 합치면 남편과 15년을 같이 지냈는데 저렇게 골프장에 매주 갈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전화든 제 앞에서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없는 곳에 가서 전화를 받는 것이었죠. 하루는 남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전화기 화면에 뜬 문자 내용을 보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번 주말에도 올 거냐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누구한테서 온 문자야? 몰라, 모르는 번호야. 모르는 번호인데 주말에도 올 거냐고 물어봐?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몰라,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남편의 반응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남편을 몰아 세웠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요새 매일 골프장 간다면서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무슨 짓을 하긴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괜히 생사람 잡지 마. 생사람? 그렇게 떳떳하면 이 번호로 전화 한번 해봐. 전화해서 문자 잘못 보냈다고 말할 수 있잖아.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었죠. 지금 내 말 안 믿어? 아니면 나 의심하는 거야? 의부증이야?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돌아왔죠. 남편은 며칠 전에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간다고 또 이야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차를 렌트해놓고 남편을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죠. 가게는 직원에게 맡기고 먼저 집을 나와서 렌트카에 탄 채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나오는데 매우 바쁘게 나오는 것이었죠. 남편은 곧 차를 타더니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잽싸게 남편의 뒤를 쫓아갔죠. 남편은 몇십 분을 그렇게 달리더니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 그 여자의 짐을 차에 싣고는 조수석에 그 여자를 채우고 출발했죠. 저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그러자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을 했죠. 지금 골프장 가고 있어.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포천에 있는 골프장이야. 포천이면 아직 많이 남았겠네. 아직 간병북로야. 남편은 분명히 저에게 간병북로라고 했지만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목소리 하나 안 변하고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차를 몰아 남편 차를 다시 뒤쫓기 시작했죠. 남편의 차는 포천의 시골에 있는 어느 집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여자의 짐을 들더니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이 여자와 함께 지내기 위해 집까지 마련했다고 생각하니 눈이 뒤집혔죠. 그리고 곧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울다가 이대로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지만 현장을 덮쳐서 난리라도 부려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내려 남편과 여자가 들어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계속 문을 두들기고 배를 눌러대자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 소리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여기 어떻게 왔냐고? 나 젊은 여자랑 새살림 차린 놈 잡으러 왔어. 뭐? 새살림? 그래, 너 저 안에서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은 저를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오해야. 오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오해라고? 내가 그 여자 만나서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물어볼게. 그러니까 비켜. 그리고 다시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은 저를 더 필사적으로 맞기 시작했죠. 여보, 정말 오해라니까?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 뭘 나가서 이야기해. 그렇게 당당하면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니까? 그런데 그때 집 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죠. 큰일 났어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그 소리를 듣자 남편은 집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가더니 어떤 사람을 업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뒤에 엎인 사람은 흰 머리도 거의 남지 않은 대머리에 깡마른 노인이었죠. 남편은 차에 그 노인을 태우고 그 여자와 함께 급하게 차를 몰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남편의 차를 뒤따라 갔습니다. 남편의 차는 근처 병원 앞에 섰고 그 노인이 차에서 내리자 의사들이 나와 침대로 그 노인을 옮기고 응급실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도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죠. 저는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과 그 여자가 병원을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다 이야기해줄게. 아니, 그 전에 잠깐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데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깡마른 노인이 누워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팔에 링거 주사가 꽂혀있는 채로 주무시고 계셨죠. 남편은 멍하니 있는 저에게 장인어른 지금 막 잠드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누가 내 아빠야? 난 아빠 같은 거 없어. 그리고 나 저 사람 걱정 하나도 안 해. 저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나와 엄마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리움과 연민까지 정말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눈물이 뚝뚝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더니 다시 병실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에 가서 앉았죠.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왜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야?
나도 장인어른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 그런데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이었는데 독거 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다 하루는 포천으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한 노인분에게 도시락이 배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을 노인분에게 전달했다고 했죠. 남편은 도시락을 전달해드리며 다음에 오게 되면 그때 도시락통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봉사활동을 갈 때 그 집으로 도시락통을 가지러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도시락통을 돌려주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했죠. 고맙네. 너무 맛있었네. 꼭 예전에 우리 마누라가 해주던 음식 같았어. 그래서 너무 잘 먹었네. 그러셨어요? 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었는데 입맛에 맞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마누라 음식 맛이랑 똑같아서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누라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매번 그 지역으로 봉사를 갈 때마다 저희 가게에서 반찬을 몇 통 가지고 가서 그 노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노인은 예전 아내분의 음식 맛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하며 너무 행복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도시락을 드리러 그 노인 집으로 갔는데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대요. 그래서 집에 안 계신 줄 알고 돌아가려는데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그리고 신음소리를 들은 남편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노인이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얼른 노인을 들쳐매고 병원으로 가 응급처치를 받도록 했대요. 그리고 다시 노인 집으로 와서 노인의 안방에 뉘어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주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고 했죠. 노인의 방 안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의 여자는 누가 봐도 장모님이었대요. 그때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누워있는 노인에게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가족분들이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 노인이 응, 내 예전 가족들 이라고 대답했다고 했죠. 예전 가족이요? 그렇다네. 그런데 이제 나는 저들과 가족이 아니지. 내가 몹쓸 짓을 했거든. 그러면서 그 노인은 남편에게 왜 가족들을 버렸는지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빠에게서 많은 금액의 돈을 빌려가서 그 여자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를 떠나고 아빠는 그 여자와 6개월 정도 같이 있었지만 임신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그 여자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돌아올 수도 없었고 결국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서 엄마와 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쓸쓸히 지내고 계신 것이었죠. 거기에다가 위안 판정까지 받아서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었대요.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오열을 하며 제가 잘 지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이 함께 저를 만나러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본 면목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시며 자기를 만난 것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이 장인어른 병세가 걱정되는 마음에 간병인을 구해서 매주 저희 아빠를 찾아뵙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죠. 장인어른을 용서하라고 말은 안 할게. 그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으시지 않았잖아. 그냥 가서 이야기만 몇 마디 하고 오면 안 돼? 이야기는 무슨? 가서 그동안 못한 욕이나 실컷 해주고 올 거야. 사실 마음은 안 그랬지만 말이 삐뚤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저와 함께 다시 병실로 갔어요. 아버지는 창문을 보며 침대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온 것을 알고 뒤를 돌아보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 순간 몸이 굳고 말았죠. 아버지는 숨이 가빠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아왔던 눈물이 콸콸 쏟아졌죠. 그러자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진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일으켜드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버지를 일으켜주었고 아버지는 다시 저에게 말했어요. 진주야, 너무 보고 싶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눈물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죠. 그렇게 보고 싶었다면서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을 때 왜 간 거야? 왜?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만났다면 정말 모진 말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 좀 들고 이렇게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런 미움이나 원망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저와 엄마를 버렸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3개월 정도 더 지내시다가 작년 겨울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픔 없는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래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아들, 딸 둘 다 일찍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하게 될 이야기는 둘째인 제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애물단지였어요.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허구한 날 놀러 다니기만 했죠. 본인 말로는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는데 참 자기 주장 없는 녀석이다 싶었습니다. 친구 따라인진 몰라도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다 걸려 속도 많이 꿇었죠. 하지만 어찌어찌 억지로 공부시켜 겨우 4년제 대학에 보내놓고 군대도 가서 좀 달라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제대하고 학교를 잘 다니나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며 통보를 해서 저와 제 남편을 깜짝 놀라게 했죠. 저는 어떤 불쌍한 여자애가 이런 놈에게 코가 깨이나 하다가 한편으로는 이놈이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 조금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상견례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 얼굴도 보기 전에 상견례부터 한 셈이죠.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은 우리 집과 우리 아들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들의 인물과 됨됨이까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는 불평이 끝나자 그래서 지원은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라며 당당하게 말했죠. 저희로서는 어린 딸을 임신시킨 아들이 죄인이라 생각해 최대한 숙이고 들어갔어요. 우리 집은 조금 많이 넉넉한 편이에요. 남편의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저는 서울에 상가 건물이 몇 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결혼하면 서울에 50평대 집 한 채를 해주고 서울에 작은 건물 하나를 아들의 명의로 바꿔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50평대 아파트 이야기를 할 땐 기분이 좋은 걸 숨기지 못하는지 입꼬리가 실룩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집도 넉넉한 것 같은데 혼수까지 채워 넣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본인들 집이 좀 어려워서 예물은 좀 힘들 것 같고 받을 건 받고 싶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결혼식 비용은 자기들이 대는 대신 축의금은 자기들이 가져간다고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았지만 사돈들의 뻔뻔한 태도에 저랑 남편은 기가 막혔죠. 비용도 전부 우리가 내고 예전까지 보내달라고 하다니 딸을 팔아 넘기려는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양심이 있냐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풀 죽어있는 아들의 표정이 보여서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손주가 생기고 며느리가 생기는 일은
집안의 경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겼죠. 그날은 사돈들의 끝없는 요구들만 들은 뒤 자리를 마무리했고 돌아오는 차에서 아들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간 뒤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집 근처 포차에서 술을 한잔 하러 나갔죠.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물으니 아들에게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기죽지 말라고 어깨를 다독여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주 만들어 온 게 대단하다는 말도 해주고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의 기에 아들이 눌려 살 것 같더라고요. 평소 집에서도 자기 주장 한번 펼쳐본 적 없는 소심한 놈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게 배가 부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아들네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집도 해주고 건물도 줄 것이니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아보라고요. 하지만 건물이 있어도 일은 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요. 상가 건물의 월세가 달에 300은 나올 것이니 일도 하고 월세도 보태면 생활하는데 부족함은 없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혹시 아들이 해이해질까 하여 일단 명의는 그대로 두고 월세가 들어오는 만큼 다달이 아들한테 보내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여유로워지면 그때 바꿔주려고요. 솔직히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서 아들에게는 건물을 받았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사돈댁은 결혼 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며 요구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해 오래오래 같이 살 것이니 당연히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돈댁에서 직접 작성한 예단 리스트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맞춰줬어요. 그리고 그즈음 제가 바쁜 일이 생겨 상속세다 뭐다 복잡하니 명의는 나중에 바꿔줘야지 하고 미뤄뒀죠. 어차피 1, 2년 같이 살 게 아니니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식 이후 바로 대학을 자퇴하고 취업을 했어요. 공장 생산직으로요. 3교대에 몸을 쓰는 일이라 하여 굉장히 걱정되었지만 나름 성실히 잘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아 조리원비까지 지원해주고 그 뒤로 별로 연락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저희 생일 때나 손주를 데리고 왔죠. 그때마다 피곤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힘들어 보이는 아들을 볼 때마다 며느리가 미웠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나름 싹싹하게 잘했어요. 명절 때 음식도 같이 만들고 큰 집이라 설거지거리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군말 없이 저와 같이 했죠. 명절 당일 친정에 가는 시간이 좀 늦어지면 제가 미안하다고 용돈을 좀 쥐어줬는데 그때마다 생글생글 웃으며 감사하다고 더 있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니 며느리가 참 이뻐 보였어요. 며느리는 어버이날 때도 꼬박꼬박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며느리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어찌됐든 지지고 볶고 잘 살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아들이 상가는 언제 물려주냐고 물어봤죠. 처음에는 며느리와 사돈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망설이던 게 있었는데 며느리도 잘하고 아들도 잘 사는 것 같아 슬슬 명의를 바꿔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해주거나 며느리의 명의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며 그럼 자기 용돈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본다고 웃어 넘기긴 했지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아들 내외를 돌려보냈어요. 남편과 상의해보니 남편은 상관없을 것 같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었죠. 굳이 며느리의 명의로 건물을 바꿔야 하는지 납득할 이유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급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계속 일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부터 아들이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일단 처음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완전히 반쪽이 되어 있었죠. 너무 야이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물어보니 며느리가 아들이 술을 많이 마셔 지방간이 있다고 다이어트를 시키는 중이라고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공장에 출근한 뒤로 술을 마시는 날이 는 건 가끔 새벽에 술에 취한 채로 전화가 와서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술을 별로 마시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저는 공장 일이 하도 고되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좀 편한 일을 시키고 싶어 하루빨리 건물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밥도 급하게 아주 많이 먹더라고요. 평소 집에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시키니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려는 것 같았죠. 야윈 얼굴로 밥을 허겁지겁 먹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명절 음식 기름지니 많이 먹지 말라 말하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장을 봐서 건강에 좋은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 아들 집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직접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반찬을 받고 저에게 감사하다 전화를 하며 제가 힘들 테니 반찬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반찬이 다 떨어져 갈 쯤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 집은 우리 집과 차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저녁 식사 시간에 도착해 밥이나 함께 같이 먹으려고 시간에 맞춰갔죠. 그렇게 아들 집 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아니 좀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문을 열지 않는 게 좀 이상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 아들 내외와 손주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보니 며느리와 손주 앞엔 반쯤 먹은 밥과 반찬, 국이 놓여 있는데 아들 자리에는 수저 젓가락밖에 없고 앞에는 제가 보내준 반찬통 2개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밥은 어딨냐? 라고 물었더니 아들은 당황하며 이미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말하며 반찬통을 보자기에 꺼내 냉장고에 넣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밥그릇에 담긴 쌀이 한 그릇 있었어요. 왜 쌀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냐고 물었더니 손주가 말하더라고요. 그게 아빠 밥이라고요.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어리둥절하며 왜 생쌀을 먹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고 며느리가 생식이 좋다고 생쌀을 먹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랬더니 손주가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밥을 못 먹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야 상황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둘째치고 돈을 못 벌어온다고 생쌀을 주다니요.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을 들어보긴커녕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들은 깜짝 놀라 저를 부축하는데 잠시 정신을 차려 중심을 잡고는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을 바닥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며느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지만 그대로 그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운전하는데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 뛰어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네요. 머리가 핑핑 돌고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오면서 수십 번을 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가? 내가 냉장고에서 본 것이 생쌀이 맞았나? 누구한테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것 같았죠. 아들네가 계속 전화를 하는 듯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울 때까지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과 며느리한테 부재중으로 몇십 통이 와 있었죠. 그래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지금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부엌으로 가 술상을 차렸어요. 냉장고를 털어 고기며 생선임에 꺼내 푸짐하게 음식을 차렸죠. 음식을 하던 도중 아들이 와서 저는 하던 요리를 멈추고 미리 차린 음식 가수를 상에 놓고 아들에게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도 무슨 일이냐며 TV를 끄고 와서 앉았죠.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 앞에서 잘 마시지도 못한 소주를 잔에 따라 원샷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아까 제가 본 것에 대해 거짓말 말고
빠짐없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은 절 더 충격받게 했죠. 아들은 실직한 지 석 달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하다 발목을 삐었는데 인대가 제대로 붙기 전에 일하다가 다시 삐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니 인대가 다 늘어져 발목을 못 쓰게 되었다고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은 둘째치고 회복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아직 못했다고 했죠. 또 발목은 어찌어찌 참으면서 일을 하는데 손목이며 허리며 다른 쪽도 망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흔히들 생기는 관절염일 수도 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술이 없으면 고통에 잠이 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덜 깬 채로 이러다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했죠. 그러다가 태도 불량으로 공고사직을 받게 되어 이를 다시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여차하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남편도 왜 그렇게 미련하냐며 아들을 크게 꾸짖었죠. 저는 아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말을 하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 전 지원해주신 것만으로도 죄송해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고개를 떨구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다시 술을 한 잔 마셨죠. 그런데 상가 월세도 나오는데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했냐, 돈을 덜 주더라도 편한 일을 찾지 그랬냐 물으니 며느리가 월 500 이상 벌어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벌도 경력도 없는 몸으로 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했죠. 그건 능력 없는 본인 탓입니다. 대학 때는 놀고 부랴부랴 일을 구하느라 흔한 자격증 하나 없는 아들이니까요. 다 아들의 업보다 생각하며 그럼 아까 봤던 그 쌀은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우물쭈물하다 소주를 혼자 몇 잔 따라 연달아 들이켰죠.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실직한 후로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며 집에서 모든 돈이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대요. 온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TV도 볼 수 없고 전기도 사용하면 안 되기에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을 못 먹게 했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일을 안 하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겨울에 찬물로 씻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여 음식화 생활로 우리 아들을 고문시키고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일단 술 깨고 이야기하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소주를 병째 들이키더니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는 아내가 아니라 마녀를 만난 거냐며 소리를 질렀죠. 아들은 저를 달래며 생쌀은 별로 많이 먹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이 일 다닐 때 모아둔 용돈으로 밖에서 사 먹거나 굶다가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너무 배고플 때만 제가 보낸 반찬으로 배를 채우고 쌀 조금 씹어 먹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 다이어트 하라고 풀떼기만 잔뜩 보냈으니 그 미안함과 분통함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 월급과 건물 월세로 지새끼랑 따뜻한 밥, 좋은 옷 사입고 제 아들은 생쌀에 제가 만든 반찬만 먹이고 남을 반찬이라 거의 다 쉬었을 텐데 그걸 아껴 먹었을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남편은 줄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사내 자식이 왜 그러고 사냐며 아들의 따귀를 올려 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리다가 아무 말 없이 마누라 말을 듣는 아들놈도 한심해서 등짝을 때리며 엉엉 울었죠. 아들놈도 울며 말없이 맞기만 하더군요. 남편도 씩씩거리다 이내 훌쩍이는 걸 보니 눈물을 찔끔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바다로 셋이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자고 있는 아들의 해장국을 끓이며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항상 제 앞에서 웃으며 아들의 밥에 반찬을 올려주던 며느리였는데 그게 다 가식이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 힘들까봐 반찬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전화하던 며느리가 천사같이 보였는데 제 남편 굶기려고 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악마로 보이기 시작했죠. 어쩜 이리 영악하고 뻔뻔스러운지. 아침을 차리고 아들을 깨워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아 말없이 북엇국을 떠서 마셨습니다. 아무도 선뜻 말을 못 꺼내는데 남편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운을 띄었죠.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고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돈으로 자신을 하도 숨막히게 하니 이제 더 이상 이뻐 보이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고 했죠. 아이가 너무 예뻐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제 아이도 엄마를 따라 자신을 한심하게 보는 것 같다고 풀죽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들 기죽지 말라고 집도 혼수도 빵빵하게 채워 넣어주고 상가 월세도 줬는데 다 헛일이었던 것 같아 씁쓸했죠.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이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아들은 애도 있고 이혼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일단 며느리와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으니 오늘 저녁에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말하고 출근을 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해 저녁에 오라고 하는 것 같았죠.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며 싹싹하게 대했던 아이가 제 아들을 굶기고 찬물로 씻게 하고 또 눈치는 얼마나 줬으며 얼마나 심한 말들을 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아들 성격상 분명 저한테 말 안 한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 짐작이 되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따뜻한 차를 끓여 아들과 함께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며느리가 손주 유치원에 보내고 바로 찾아온 것 같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며느리를 째려보았는데 며느리는 아들에게 상황을 전해 듣지 못한 건지 웃으며 콧소리로 어머니 저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며느리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앉게 했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제 차는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내 아들 밥도 안 주는데 내가 너한테 차를 끓여 먹여야겠니? 라고 쏘아붙였죠. 그러자 며느리는 잠깐 당황하더니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주 말도 들었는데 무슨 오해냐 물었더니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대요. 며느리는 3개월간 일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아들이 한심하고 미워서 빨리 일을 구했으면 하는 마음에 한 일이라고 했죠. 아들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자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점점 생활비도 부족해지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강수까지 두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놈이 몸이 아파 술을 안 마시면 잠도 못 잔다는데 그게 핑계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정도로 아픈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좀 안 하면 어떠냐, 내가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지 않냐 했더니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대요. 세 식구 집값도 안 드는데 월 300만 원이 부족한가요? 부족하면 좀 아끼거나 본인이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자기는 살림하라, 애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끼어들어 집안일은 자기도 많이 한다고 한마디 하니 며느리 눈빛이 싹 변해서 날카롭게 아들을 쳐다보고 아들은 또다시 주눅들어 입을 다물더라고요. 며느리가 평소에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고 아들의 한심함은 여전했죠. 그리고 며느리가 저에게 평소에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긴 하지만 여자인 제가 더 꼼꼼히 많은 부분을 맡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음식이나 옷, 공과금 같은 기본 지출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라고 하길래 아들 부분만 팍 줄였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내렸는데 며느리가 제 말을 딱 자르고는 부부간의 일인데 시댁에서 간섭하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다며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갔어요. 순식간에 나간 며느리가 경우 없이 느껴져 저와 아들은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러고는 저는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났냐며 아들의 등짝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저녁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들 셋이 집에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비밀번호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전화했더니
아직 딸은 차단하지 않았는지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 혼자 보낼 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고 끊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돌하고 경험 없는 아이였어요. 남편도 딸도 화가 많이 나서 당장 이혼하라고 말했죠. 저는 아들이 혼자 집에 들어가봤자 며느리에게 제대로 할 말도 못할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며느리와 이야기해본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아들에게 다시 연락이 왔죠. 아들은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짐을 싸서 친정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빨리 집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말했어요. 한번 집을 빼앗기니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이혼을 준비하겠다고 제 매형에게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네 부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남편도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도중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화할 땐 차단했는지 받지도 않더니 집을 내놓자마자 전화가 와선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왜 집을 맘대로 내놓으시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모르냐고요. 평소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했던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니 당황스러우면서도 기가 찼죠. 그리고는 내 집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게 아줌마 집이냐고 결혼했으면 자기 집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긴 내 명의의 내 집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잠깐 벙쪄 있더니 자기를 속인 거냐고 뭐라 소리를 지르는데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좀 통쾌하더라고요. 사돈에게 집을 공동 명의로 하겠다고 했던 제가 명의 이전을 안 해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정말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죠. 그런데 잠시 후에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는 제가 원래 알던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죠. 저는 왜 모르는 아줌마한테 전화했냐며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느리를 차단했어요. 남편도 딸도 다 그쪽 집안 사람들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아들만 이혼 관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이었던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하고 받았더니 자기 딸이 잘못했다며 제 딴에는 남편이 빨리 일을 구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실수한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굽신거렸죠. 그 모습에 저는 저와 남편이 상견례 때 굽신거린 모습이 겹쳐 보여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니 기분이 풀렸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찾아갈 테니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다시는 그쪽 집안 볼 일 없고 나눌 재산도 없으니 합의 이혼하던지 안 하면 소송한다고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들이 알아서 할 몫이겠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귀찮아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게 신의 한 수였네요. 그게 아니었다면 며느리와 사돈들의 굽신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테고 더 심한 진흙탕 싸움이 되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아마 며느리가 아들에게 못되게 군 증거들도 수집하지 않았으니 그쪽 집안 배불려줄 돈을 쥐어줄 게 뻔한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양육권 뿐이에요. 저와 남편은 평소 며느리 불편할까 잘 부르지도 않고 손주 얼굴도 명절에만 봐서 큰 애정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손주니 예쁘고 귀하지만 딸의 손주들이 더 예쁘거든요. 하지만 제 아들에게는 귀한 자식이니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어요. 이것만큼은 자기도 잘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지금 며느리네 가족은 왜 공동명의를 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 않았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하다가 이혼은 안 된다며 고집도 부려서 그럼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니 조금 꼬리를 내린 것 같아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아이가 좋아서인지 돈 낳을 구멍으로 여기는 것인지는
평소 그 사람들 행실을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들 옆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어 정이 많이 들었는지 매우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아이인데 언제쯤 회복하고 털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악마 같은 며느리와 사돈 집안과 계속 엮이면 아들의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이번 일로 철없는 어린 날의 실수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들이 알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장 없이 부당함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도 톡톡히 치르고요. 저도 저에게 잘하는 며느리의 겉모습만 보고 아들이 잘 사는 거라 착각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겠어요. 아들도 저도 이번 일로 한층 더 발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안 하고 직장생활로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20대 때 남자를 몇 명 만났지만 그다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어 몇 번 만나다 말았죠. 친구들은 제가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 짝을 만나지 못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다운 연애를 못 해보고 나이만 계속 먹어갔죠.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모두 결혼을 하고 혼자 남으니 만나서 밥 먹을 친구도 없어지고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정말 이러다 혼자 결혼도 못하고 늙는 건 아닌가 점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취미에 몰두해보자 싶어 사진학원 취미반을 찾아갔어요. 강사는 40대 중반이었는데 사진 작가로 상도 받고 출판 쪽의 일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수업도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초보인 저도 금세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등학교 동창 돌싱 친구도 만나 수업이 더 즐거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진은 찍으러 다녀야 한다고 동호회에 들자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끼리 찍으면 실력이 안 늘어. 명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동호회에 들면 명수도 같이 다니고 좋잖아?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면 금상첨화지. 어머 얘, 너는 그런 의도로 무슨 사진을 배워? 에휴, 너 그러다 늙어 죽는다? 친구는 제가 호응을 안 해주자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만 오라며 강사님께 어느 동호회가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강사님은 자신이 개설한 카페가 있다며 그 동호회에 들라고 했죠. 처음 동호회에 들어가니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워낙 추진력이 있고 회원들을 단합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저희는 금세 회원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카페에 들며 강사님을 회장 언니라 부르고 개인적으로 더 친해졌죠. 회장 언니는 이혼녀인데 대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멋진 타운하우스에 사는데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어 꽤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외모도 고상해서 따라다니는 남자도 많았죠. 그래서 친구는 회장 언니를 늘 부러워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장 언니가 부회장에게 저희를 잘 봐달라고 했죠. 부회장은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의 스튜디오를 하는 남자분이었는데 설명도 진짜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인상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의 도움으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 언니가 인도 여행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단짝 친구가 친정엄마 칠순이라 못 간다고 해서 저도 망설여졌죠. 항상 껌처럼 달라붙어 있던 친구가 없으면 괜히 혼자 어색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회장 언니는 거기 갔다 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며 꼭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더 나이가 들면 이런 데 갈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긴 비행시간과 숙소에서 심심할 것을 대비해 책도 준비하고 폰에 게임도 다운받아갔어요. 그렇게 여행 당일 20명의 회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하자 줄을 짜서 이동했죠. 저는 부회장님 조언이라 낯선 길에서 그 뒤만 졸졸 쫓아갔어요. 그런데 인도라는 곳이 이국적인 분위기가 멋있기도 했지만 여자들이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거리는 지저분했죠. 강에서 장례를 치르는 풍습과
곳곳에 오물 때문에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냄새에 저는 음식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걷는데 체력은 금세 고갈되고 비까지 내려서 몸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숙소로 좀 일찍 와서 부회장님이 약을 챙겨주셨고 자신의 마른 옷과 담요들을 덮어주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도 저는 열이 39도까지 오르면서 일행들의 일정에 동행하지 못했고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부회장님은 여자가 혼자 숙소에 있으면 위험하다며 같이 남아 옆에서 간호를 해주셨죠.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는 것 같아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고 그것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회장님이 옆에서 엎드려 자고 계셨죠.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인도에 와서 부회장님 일정까지 망치게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은 괜찮아요. 사람이 아픈데 그게 문제겠어요? 저는 나중에 또 오면 되죠. 라고 말하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부회장님은 저를 멀리 한국 음식점까지 데려가서 추어탕을 먹이셨죠. 덕분에 저는 제대로 된 끼니를 먹고 기운을 차렸고 일정에 뒤늦게 합류했어요. 그렇게 긴 여정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고 저는 부회장님께 진 빚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만나서 나름 유명하다는 카메라 가방을 선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선을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만 먹어가니 괜찮은 선자리를 알아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딱히 안 보겠다고 할 핑계도 없어 주말에 동호회 모임에 못 간다고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부회장님께 무슨 일이 있냐고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소개팅이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부회장님이 뜬금없이 잠깐 만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로 오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부회장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부회장은 제게 곧 생일이지 않냐며 목걸이를 건네었죠. 그리고 제가 의외의 선물에 놀라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선보지 말고 자신과 만나자고 했어요. 그렇게 1년을 만나다가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혼 때도 동호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결혼 전과 변함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점점 동호회에 나가기 힘들어졌고 남편도 가끔 나갔지만 저를 두고 매번 참석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니 저는 급격히 우울해지기 시작했죠. 밤낮으로 울어대는 애 때문에 매일 수면 부족으로 짜증만 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 똥꼬집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이를 맡기고 경주를 다녀오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경주를 다녀왔죠. 집에만 있다가 사진도 찍고 간만에 콧바람을 쐬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저는 몸도 무거운데 큰애까지 챙기려니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주말에 일이 있다고 나가면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혼자 산책을 좀 다닐까 싶었지만 의사는 배가 자꾸 밑으로 처지고 조산기가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어요. 외출까지 힘드니 저는 큰애에게도 자꾸 짜증을 내었죠. 그런데 남편은 매번 동호회에 참석하면서 더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벼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이제 동호회에 나가는 것도 자제하고 부회장도 그만뒀으면 좋겠어. 나 힘든 거 알잖아. 지금 동호회에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어. 주말에는 좀 집에 있으면서 애랑 놀아줘.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언제나 하는 듯 했지만 부회장을 그만두었죠. 그런데 무슨 스튜디오 촬영이 주말에도 그렇게 많이 잡히는지 일을 많이 한다고 생활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바쁘기만 하더라고요. 주말에 집에 있기 싫어서 일부러 일을 잡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게다가 집에서 대화도 없어지고 우리의 사이는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뜸해지자 아이는 저에게 더 보채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간만에 동호회 카페에 들어갔는데 남편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스튜디오 촬영이 늦게 끝난다고 했던 날이었죠. 그래서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날 분명히 촬영이 늦게 끝난다고 했잖아. 여기 간 거였어? 왜 거짓말을 해? 스튜디오 촬영 끝나고 합류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숨 막히게.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화를 내면서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태도가 어이없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와서 전 둘째를 낳았어요. 첫째는 남편과 가족분만도 했지만 둘째는 조산기가 있어서 예정일보다 빨리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실로 옮겨 기진맥진해 있는데도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의 얼굴도 건성으로 잠깐 보더니 계속 폰을 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저녁 늦게 남편이 촬영이 예약돼 있다며 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벼르고 있다가 며칠 뒤 퇴원을 남편의 폰을 몰래 훔쳐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는 회장 언니와 남편의 불륜의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를 낳은 그날도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회장 언니와 남편 그리고 친구 커플이 차를 마시고 있는 사진이었죠. 친구까지 나를 속이다니 그 사진 한 장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언제부터 이들이 나를 속였는지 알고 싶어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최근에 우리 남편 본 적 없어? 응, 없어. 왜? 무슨 일이야? 친구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사진을 보여주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 왜 거짓말해? 그제야 친구는 깜짝 놀라며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은 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속여? 어떻게 내 남편 불륜을 덮어주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 내가 애 둘 낳고 힘든 거 아는 애가 나한테 안 미안했어?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저는 친구에게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친구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미안, 나도 난처했어. 그런데 원래 혜정 언니가 너희 남편을 예전부터 좋아했었대. 그런데 네 남편은 미혼이고 자신은 애 딸린 이혼녀라 한 번도 표현을 못했나 봐. 그럼 너도 그때 그걸 알았다는 거야? 응. 언니가 너 청첩장 돌리던 날 술 먹고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너희 결혼식 끝나고 그 언니 입원도 했었어. 얼마 동안 못 먹고 못 자서 병이 났었나 봐. 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게 잘 안 됐대. 그래서 너는 그 언니가 안쓰러웠어? 그래서 쌍으로 만나 히히덕거렸니? 아니, 나도 그 언니에게 빨리 마음 정리하라고 했지. 그런데 그 언니가 계속 네 남편을 못 잊고 듣기 싫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된 거냐고. 너가 둘째 가지고 히스테리가 심해진다며 네 남편이 힘들어했어. 동호회 와서도 시계만 보다가 가고. 그런데 뒤풀이에서 술 먹고 그 언니랑 네 남편만 남은 날 그날 뭔 일이 있었는지 그날부터 둘이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눈 감아주고 같이 어울려? 미안해. 나도 빨리 정리하라고 했고 두 사람도 그럴 거라고 했는데 정말이야. 저는 배신감에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가증스러워 보여서 욕을 퍼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 남편의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고 남편의 위치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주말에 촬영이 있다는 날 저는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차는 어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세우더군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남편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둘의 지난 애정행각을 보고 말았죠. 제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두 년놈들을 향해 비꼬기 시작했죠. 뭐 하는 거야? 둘이 아주 살판이 났네. 야, 나 아직 몸도 안 풀었어. 3-7일도 안 지났다고.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야?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장 언니는 차에서나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한데 나 너 남편 포기 못해. 뭐? 언니 제정신이야? 오늘은 일단 가는데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 언니의 당당한 태도에 놀랐고 눈이 뒤집혔죠. 그래서 곧바로 언니를 향해 뛰어가 뒤에서 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어디서 불륜녀 주제에 잘난 척이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더러운 짓인지 몰라? 저는 이성을 잃어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만하라며 자기 잘못이라고 말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네가 사람이야? 아빠 기다리는 네 새끼가 둘이야. 둘째는 아직 피덩이고. 너 지금 2년 만나 뒹굴 정신 있어? 하지만 남편은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끌고 차에 태웠어요. 그렇게 둘이 집에 도착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가 간만에 데이트 잘 했냐며
애들을 돌봐주시다 반갑게 맞이해주셨죠. 당시 산후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친정 엄마가 계셨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남편을 보고는 우리 사이 일이 힘든지 얼굴이 많이 안 됐네. 내 식구 먹여 살리느라 힘들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이를 안쓰러워하는 친정 엄마를 보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억지로 참으며 친정 엄마께 과일을 좀 사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남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친정 엄마가 나가자마자 정말 정리할게, 맹세 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럼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돼? 그리고 못 믿겠어. 진짜 당신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이제 잘할게. 그리고 시간마다 영상통화할게 라며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졌지만 애들에게는 아빠니까 일단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에게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죠. 저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나 궁금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은 헤어진다고 했어. 언니도 마음 정리하세요. 그런데 그 언니가 갑자기 제게 쇼핑백을 하나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1억이야. 이혼하면 4억 더 줄게. 미영씨도 일이 이렇게 돼서 힘들었을 테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야. 네? 이혼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미안하긴 해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쉽지 않은 결정한 거야. 정신 차려요. 남편은 언니 정리한대요. 그냥 마음 약해서 하는 소리야. 미영씨 남편 절대 나랑 못 헤어져. 뭐라고요? 뭘 믿고 그런 말을 해요? 1년 동안 미영씨 남편이 가져다 준 생활비 다 내가 준 거야. 그동안 스튜디오 사정이 안 좋아져서 빚더미에 앉았던 거 모르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저는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일이 많은가 보다 했지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도 숨겼다는 게 기가 막혔죠. 그리고 제 벙찐 표정을 본 불륜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알았으면 이제라도 뭐가 현명한 건지 잘 생각해. 둘이 안 헤어지면 내가 준 돈 다 갚고 스튜디오 빚더미까지 미영씨는 쪽박 차는 거야. 헤어지면 위자료 받고 양육비까지 받고 사는 거고. 하지만 듣고 있다 보니 그 언니가 한심해지기 시작했죠. 뭐 대단한 딜을 한다고 저렇게 의기양양인지.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자. 그 여자 진짜 사랑해? 남편은 주저하며 말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참 코미디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극단에 막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마누라는 애까지 3인분이야. 그런데 그 여자 한 명을 못 이기네. 결혼하고 산 세월을 떠나서 애들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당신이 그 여자 더 사랑하는 게 맞아. 스스로 속이지 마. 그리고 그 여자는 당신이 이혼한다면 뭐든 할 것 같은데 복도 많다. 이혼해줄 테니 위자료는 고맙다고 전해. 그리고 그때 저는 남편이라는 암덩어리를 떼는 심정이었죠. 남편은 이미 제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발암물질이었어요. 그냥 이 찌질한 놈 5억에 빨리 넘기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수시로 전화가 와서 애들이 뭐 하느냐 사진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진짜 가증스럽네요. 그래서 저는 그 연락을 무시할 때가 대부분이고 아주 가끔 적선하듯 한 번씩 애들 사진을 보내줘요. 하지만 그는 회장 언니 몰래 애들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애들을 보고 가곤 하죠. 없던 부성애가 헤어지니 더 생기는 건지 애들밖에 없다느니 헛소리를 하는데 미친 개가 짖겠거니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 그 여자가 전화를 해서 남편이 거기 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와서 질질 짠다고 솔직히 말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흘린 눈물만큼 그 여자도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그까짓 게 밥 먹여주는지 5억씩이나 주는 그 여자도 미친 거죠. 하지만 지금은 땅을 치고 그놈의 사랑 타령을 후회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고 살고 있어요. 사실 40대면 아직 한창이고 이혼해도 세상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 전 토요일은 저희 오빠 결혼식이었어요. 가족 중에 처음으로 결혼을 해서 모두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추잡스럽게 끝날 줄은 몰랐네요. 세상이 정말 무섭다는 걸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희 오빠는 사회복지사예요. 사람이 착한데 너무 착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죠. 길 가다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여기가 제일 싸다고 하면 그냥 믿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오빠가 늘 걱정이었어요. 어디서 사기 당하는 거 아닌가, 월급은 잘 모으고 있나, 엄마가 오빠를 늘 챙기셨죠. 사실 오빠는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빠가 집에 소개해준다고 2번인가 데려왔는데 생긴 건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오빠랑 통화할 때 언뜻 들으면 가관이었죠. 대학교 졸업하고 둘은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그 전 여자친구 고향이 다른 데였어요. 거의 2시간 걸리는 곳이었는데 졸업하고 고향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오빠한테 저녁 7시에 보고 싶다고 막 오라고 해요. 그러면 오빠는 쫄래쫄래 갔다가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혼자 운전해서 갔다가 잠깐 보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피곤해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디 아프다, 죽 먹고 싶다 그러면 오빠는 왕복 4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죽을 사다 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이 과수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과 제철이 되면 아주 가서 살았어요. 수확하는 거 도와줘야 한다면서요. 아니 무슨 여자친구 집 농사를 도와주나요? 정말 답답했죠. 그런 오빠를 보면서 엄마도 뜯어 말렸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러면 오빠는 결혼할 사이인데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나쁘냐며 고집을 꺾지 않았죠. 하여튼 그렇게 졸업하고도 3년인가를 더 만났는데 결국 오빠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홀랑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죠. 심지어 오빠랑 양다리였다고 하는데 정말 보면서 속이 터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오빠가 그 여자애한테 한번 크게 데이고 여자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는 그게 처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한참 동안 다른 사람을 못 만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그러다 노총각 되는 건 아닌가 엄마가 걱정이 많았죠. 저는 요즘 세상에 마흔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다고 엄마를 달랬지만 엄마는 아빠 퇴직 전에 오빠가 결혼해야 한다고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 퇴직 전에 오빠를 보내야겠다는 엄마의 등살에 오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어느 날 대뜸 결혼 업체를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식겁을 했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 오빠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결혼 업체라뇨. 제가 오빠를 너무 낮게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오빠는 진짜 순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쌍방을 뜯어 말렸어요. 오빠한테는 오빠는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결혼해도 된다고 말했고 엄마한테는 오빠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까지 좀 내버려두라고 설득했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아빠의 잔소리까지 듣고 나서야 오빠의 결혼을 포기하셨습니다. 게다가 사실 저희 오빠가 되게 뚱뚱했어요. 첫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실연의 아픔을 다 먹는 걸로 풀더라고요. 살 빼라, 결혼해라, 언제 장가갈 거냐? 엄마의 잔소리에 오빠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은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오빠는 고향에서 나고 자라서 계속 부모님 집에서 살았거든요. 직장도 부모님 집에서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빠가 독립을 한다고 하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엄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오빠를 걱정했지만 오빠는 그게 더 힘들었는지 결국 집 근처에 조그만 원룸을 구해 독립했어요. 그게 1년 전이었죠. 그런데 독립하고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엄한 여자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대기업 지사가 저희 지방에 있는데 거기로 발령 온 지 얼마 안 된 여자였죠. 그리고 그게 지금의 새언니예요. 오빠는 새언니를 캠핑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독립할 즈음부터 혼자 차박하고 텐트 치고 캠핑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나하나 캠핑 용품 사면서 엄마한테 구박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캠핑으로 새언니를 만났다고 하니까 엄마도 좋아하셨죠. 게다가 저희 오빠는 사회복지사지만 회사가 괜찮았어요. 나름 연봉도 높고 계속 호봉도 오르는 직장이었죠. 사회복지사는 이직을 해도 경력을 다 쳐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도 며느리 욕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언니가 처음 인사 온 날 저는 없었지만 그날 저녁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너무 이쁘다고 좋아하셨죠. 저는 그냥 오빠가 결혼한다니 좋으신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 때 직접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막 빼어나게 이쁜 건 아니지만 귀엽고 매력 있는 스타일이었죠. 되게 밝고 잘 웃고 서글서글한 게 오빠가 왜 반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빠랑 새언니는 만난 지 반년쯤 돼서 상견례를 했고 날을 잡았어요. 초여름이었는데 가을까지는 빠듯해서 초겨울로 날을 잡고 오빠랑 새언니는 천천히 결혼을 준비했죠. 저희 부모님은 오매불망 오빠 결혼만을 바라셨던 분들이라 당장 집부터 알아보셨고 거의 2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이 엄청 여유 있진 않아요. 두 분 맞벌이로 그냥 중상층인 정도거든요. 근데 오빠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샀던 집이 많이 올라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가야 결혼 생활이 당당하다며 일찍 준비하셨대요. 옛날 마인드이긴 하지만 오빠도 좋아했고 새언니도 좋아했겠죠? 하지만 저는 엄마가 선을 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혼수나 살림을 둘이 골라야 하는데 엄마가 나서서 이게 좋다 이러실까봐 결혼 초반부터 제가 단도리를 했죠. 엄마는 이제부터 간섭 안 하는 게 최고로 도와주는 거다. 둘이 어련히 알아서 마련할 거다. 수십 번은 엄마한테 말한 것 같아요. 다행히 새언니가 일하는 대기업에서 전자제품들은 직원가로 살 수 있었고 엄마는 간섭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착한 오빠가 중간에서 어물쩡하다 결혼 준비에 트러블이 생길까 조마조마했는데 그냥 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둘이 처음에 예식을 올리기로 했던 식장을 변경한다는 거였죠. 저는 주변 친구들이 식장 변경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식장을 성당으로 하고 싶다고 했대요. 성당이라고 해서 의아했죠. 새언니는 직장 발령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쪽 성당에 연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웬 성당인가 싶어 오빠에게 물어보니 새언니가 갑자기 성당에서 예식을 하는 게 로망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오랫동안 성당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새언니는 성당에 나가지도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성당에서 가족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식장 알아본다고 투어 다니더니 갑자기 확 바뀌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불교 신자거든요. 심지어 아빠는 회사 다니면서 불교 대학도 마치셨어요. 그래서 정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 식장이 낫지 않냐며 엄마 아빠는 싫은 내색을 보이셨죠. 저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오빠에게 살짝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종교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성당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가족 첫 결혼인데 얼마나 엄마 아빠가 자랑하고 싶겠냐. 가족들만 불러서 하는 건 지금까지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우물쭈물하더니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는 별 생각이 없는데 새언니가 꼭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오빠한테 새언니의 생각만큼이나 오빠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으니 잘 조율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일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요. 결혼을 일반 예식장에서 하기로 한 거죠. 대신 새언니는 조촐하게 가족이랑 지인들만 부르기로 합의를 봤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좀 하객석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 정도가 어디냐 싶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만족해 하셨고 저는 그냥 안 엎어지고 결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어요. 오빠랑 새언니는 결혼 전달에 신혼집에 들어갔고 신혼처럼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쯤에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보통 결혼을 하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잖아요? 결혼 사진을 올리고 결혼 날짜 적어두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새언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변화가 없었죠.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 나오는 기본 이미지 그거더라고요. 처음에 새언니가 기계치인가 생각하고 넘기려다가 오빠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새언니가 원래 그런데 신경을 안 쓴대요. 허례허식 같아서 남들도 안 부르는데 그런 걸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언니가 좀 특이한 면이 있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다 계획적인 게 느껴지지 않나요? 가족들만 부르고 또 카카오톡 프로필에 결혼 소식도 안 올리고 새언니는 이미 이 결혼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나 봐요. 정말 또 한 번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겉보기에는 별 다른 사건 사고 없이 차근히 결혼 준비는 이어졌고 드디어 결혼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엄마랑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한복 입고 미용실을 갔다가 부랴부랴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11시 30분 예식이었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어요. 웨딩홀 입구에는 화환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저는 부조받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 결혼식장에는 온통 우리 쪽 하객뿐이었죠. 새언니 쪽 사람들은 거의 없었더라고요. 제가 계속 부조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새언니 쪽에 부조하고 이름 적은 사람을 딱 2명 봤거든요. 그것도 새언니 친구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결혼식은 부모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님 또래의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새언니 쪽 하객석이 정말 조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조를 잠깐 친척 동생한테 맡기고 하객석에 골고루 앉을 수 있도록 친척분들에게 나눠서 안내해드렸죠. 그러다가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저한테 귓속말로 땡땡아, 화한 쪽 가봤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부조석에 있었으니까 못 봤다고 했더니 엄마가 새언니 쪽 화환이 아예 없다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어요. 하객도 없는데 화환도 당연히 없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때 친척분이 식권을 여쭤보셔서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엄마 말이 신경 쓰여서 입구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새언니 쪽 화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환이 5개였는데 다 저희 아빠랑 엄마 쪽 화환이었고 하나는 오빠 회사에서 보낸 화환이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감이 딱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는 대기업을 다니는데 대기업은 화환 다 보냈잖아요. 아무래도 새언니는 회사에도 결혼 소식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대체 결혼식을 꽁꽁 숨기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한 게 일이 꼬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당장 식이 10분 뒤에 시작하는데 뭐 말할 수가 있나요? 심란하기만 할 것 같아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곱씹을 뿐이었죠. 그렇게 곧 식은 시작됐고 새언니의 신부 입장에 이어서 예식이 이어졌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어서 오빠랑 새언니가 성혼서약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난장판이 시작됐어요. 그때 저는 엄마 아빠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저 뒤에서부터 여자 몇 명이 전단지를 막 나눠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결혼식장에 잡상인도 아니고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예식장 쪽 관계자들이 급하게 그 여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실랑이가 벌어졌죠. 점점 소리가 커졌고 성혼 선언을 읽던 오빠는 눈치를 보면서 잠깐 멈추더니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급한 마음에 저는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남 결혼식에서 무슨 예의 없는 짓인가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여자한테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전단지를 나눠주던 여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저한테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봤는데 글쎄 그 종이에 대문짝만하게 땡땡땡은 불륜녀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땡땡땡은 당연히 저희 새언니 이름이었고 거기엔 새언니가 어떤 남자랑 모텔 입구로 나오는 사진이 찍혀있었죠. 어두워서 흐릿했지만 새언니인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여자가 엄청 빨리 새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자는 새언니의 면사포를 휘어잡았고 새언니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결혼식장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르는 여자는 새언니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데도 저 불륜녀는 가정을 파탄내고 제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새언니 드레스를 잡고 늘어졌고 새언니는 얼굴이 파래져서 결혼식장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드레스만 움켜쥐었죠. 저희 친척들은 일단 새언니네랑 침입한 여자들을 떼어놓고 있었는데 불륜녀, 천하의 뻔뻔한 같은 고성이 계속 웨딩홀을 울렸어요. 그 와중에 오빠는 단상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갑자기 풀썩 엄마가 쓰러지시는데 저는 사람이 쓰러지는 광경을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이때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자 아빠는 엄마를 들쳐업었고 막내 이모가 119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와 함께 응급실로 일단 향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난리를 당하는지. 구급대원들은 호흡기를 대고 엄마한테 숨을 쉬라고 했고 수액이 들어가자 엄마는 잠이 들더니 안정이 되셨습니다. 저는 막내 이모한테 엄마를 맡기고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그 난장판에 오빠만 두고 온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모는 가지 말라고 가봐야 험한 꼴밖에 안 본다며 저를 붙잡으셨지만 도저히 거기에 오빠만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돌아갔는데 다시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예식을 준비하는지 웨딩홀은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였고 신부 대기실도 텅 비어 있었죠. 그제서야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오빠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이 이 난장판을 다 보고 갔구나. 불륜녀랑 결혼하려다가 보복당한 걸로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드니까 이 분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꼭 결혼을 숨기려고 하는 것만 같았던 새언니 행동들이 전부 이해가 되었죠. 불륜 과거를 숨기고 있었으니 가짜는 스물 웨딩을 들먹이며 친척이며 지인을 초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바람을 피다 걸렸으니 지방으로 옮긴 거였고 회사에 결혼을 알리지도 않은 거였죠. 그렇게 뒤늦게야 뭔가 퍼즐을 맞추듯 조각조각이 따닥따닥 들어맞았고 정말 새언니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언니를 찾아 무작정 걷는데 사무실 안쪽에서 새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사무실 안쪽에는 상담실이 있었는데 거기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때리겠다는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딱 열었는데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새언니는 드레스며 면사포가 다 엉망이 돼서 앉아있었고 머리도 다 풀려서 울었는지 화장은 떡이 되어 있었죠. 새언니 부모님도 몸싸움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저희 오빠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지친 표정이었어요. 정말 한 대 패주고 싶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이미 결혼식은 파탄이 났고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우리 가족만 어이없는 거였죠. 그리고 뒤늦게 아빠가 응급실에서 돌아와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소송이고 뭐고 그냥 인연을 싹 끊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사실혼 소송을 거셨어요. 혼인신고는 안 해도 결혼식 과정이 이뤄졌고 한쪽이 명확하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소송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새언니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바람이 걸려서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었고 여러모로 소송은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진짜 어이없었던 건 새언니가 간통죄로 받은 재판의 판결문을 봤을 때였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받아낸 판결문을 보니까 전후 사정이 딱 짐작이 되더라고요. 남자는 같은 부서 팀장이었고 새언니는 완전 신입이었던 때부터 바람이 나서 그렇게 3년을 만났더만요. 그러다가 그쪽 와이프한테 걸려서 간통으로 신고당했고 그쪽 가정은 이혼하고 파탄난 것이었죠. 소송하면서 그쪽이랑도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남자는 이혼하고도 새언니랑 살았대요.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새언니 사는 집에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몇 번 그쪽 와이프가 회사에서 진상을 낳고 결국 새언니가 지방으로 발령이 난 거였습니다. 근데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자기 딸이 불륜녀였던 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 부모들이며 새언니며 과거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게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나저나 오빠가 걱정이에요. 첫 연애도 바람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모아놓고 불륜녀다, 가정 파탄범이다 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새언니의 최후가 추잡스러운 건 만족스럽지만 우리 오빠가 그 상대방이었다는 게 아직도 분합니다. 새언니야, 원래 과거가 있는 사람이니 과거가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겠죠. 하지만 저희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서 최악을 겪었고 그 모습대로 사람들에게 박제됐어요. 정말 불륜했던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면 멀쩡한 남의 아들 탐내지 말고
그냥 끼리끼리 구르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뭐 이혼 경력만 없을 뿐이지 이혼한 사람보다 더한 거잖아요. 불륜녀건 불륜남이건 진짜 이거 들으면 똑똑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네요. 당신들 최후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고요. 저도 솔직히 회사 다니다 보면 유부남에게 슬쩍슬쩍 흘리고 다니는 여자애들이나 찔러보는 유부남들을 보거든요. 자기들은 뭐 세계 로맨스라고 착각하겠지만 보는 입장에선 정말 추잡스럽고 더러울 뿐이네요. 남들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뭐 이런 정신승리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멀쩡하게 선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 싶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도 접었으면 좋겠네요. 참, 저희 가족은 그날 오신 하객분들께 축의금 다 돌려드렸어요. 웬만하면 직접 찾아뵙고 봉투에 넣어서 인사를 드렸고 간단히 상황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주로 저랑 엄마가 인사를 다녔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죠. 이 사건 하나로 오빠가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오빠가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나 행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힘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걱정보다는 응원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디 불륜녀 새언니가 멀쩡한 남자 꼬셔서 멀쩡한 척 살지 않기를 바라며 다들 결혼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